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늘 아침에 혹시 우유 드셨나요? 시리얼에 듬뿍 붓거나 아니면 따뜻한 라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아주 친숙하고 매일 마시는 음료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 마시는 이 하얀 우유 한 잔. 그런데 혹시 이 평범해 보이는 액체 뒤에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생명체의 사이클이 있는지, 또 문자 그대로 뼈를 깎는 농부의 땀방울이 숨어 있는지 깊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우유 팩만 보시니까 그 이면의 과정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본의 낙농업과 축산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경이로운 생명의 타임라인을 아주 밑바닥부터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 알아내려는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젖소가 우유를 만든다는 교과서적인 팩트를 나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 심층 분석은 그런 수박 겉핥기가 아니잖아요. 정확합니다. 갓 태어난 젖소 송아지가 어떤 극한의 타임라인을 거쳐 엄마 소가 되고 또 어떤 최적화 과정을 거쳐 은퇴를 맞이하는지 그 일생을 밀착 추적할 겁니다. 네. 이 과정 속에 숨어 있는 철저한 경제적 논리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이해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마트 냉장고에서 우유팩을 집어드는 그 순간의 체감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지체 없이 그 젖소의 생후 첫걸음부터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갓 태어난 암송아지의 첫 일주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인간의 아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송아지는 어미의 첫 젖, 그러니까 초유를 먹게 되잖아요. 네, 초유죠. 이 초유는 일반 우유보다 훨씬 끈적하고 누런 빛을 띠는데 그 안에는 송아지를 외부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면역 항체가 말 그대로 꽉꽉 응축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의 방패를 씌워주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인 셈이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어미의 품에서 이 따뜻한 젖을 먹는 시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는 겁니다. 네, 그 짧은 일주일이 지나면 송아지의 삶은 곧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바로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는 포육 과정이죠. 벌써 엄마 품을 떠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때부터 송아지는 어미의 젖 대신 대용류라고 불리는 일종의 인공분유를 먹기 시작합니다. 아, 대형류요. 흥미로운 건 이 액체인 대용류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어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펠릿 형태의 고형 사료와 곡류를 함께 섭취하도록 유도를 해요. 아니, 갓난 아기한테 벌써 딱딱한 이유식을 먹이는 셈이잖아요. 처음엔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나 싶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과정이 소의 평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소화기관 때문이죠. 맞습니다. 소의 4개 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화기관인 제2위, 즉 루멘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소는 반추동물, 다시 말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이 거대한 제1위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면서 소가 먹은 질긴 풀, 즉 조사료를 분해하고 발효시켜서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 미생물들이 핵심이군요. 그런데 갓 태어난 송아지의 제1위는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주머니에 불과해요. 그래서 딱딱한 펠릿 사료와 곡물들이 이 제1위의 벽을 물리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아,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네, 자극을 주고 미생물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위장의 용적과 기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 아주 어릴 때부터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집중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코어 근육, 즉 이 루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른 소가 되어서 그 엄청난 양의 풀을 소화해내지 못할 테니까요. 결국 우유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평생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기초공사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 치열한 기초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송아지들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바로 수컷 송아지들이죠. 네, 성별에 따른 운명의 갈림길이죠. 보통 목장하면 푸른 초원 위를 뛰어노는 수많은 송아지 떼를 상상하시잖아요. 하지만 낙농가에 남겨지는 건 오직 암컷뿐입니다. 수컷은 태어나자마자 우유를 생산할 수 없다는 그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고기용 육으로 길러지기 위해 전문 비육 농가로 바로 보내집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성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제적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죠. 다소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현대 낙농업 시스템의 첫 번째 경제적 분기점입니다. 살아남아서 낙농가에 남은 암송아지들은 이후 생후 11개월에서 14개월까지 육성이라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합니다. 네, 이 시기의 타임라인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쪼개보면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생후 8개월에서 9개월경이면 벌써 첫 발정이 오고요. 8개월에요? 그리고 13개월에서 16개월령 사이에는 바로 인공수정을 받게 됩니다. 13개월이면 인간으로 치면 이제 한창 뛰어놀 사춘기 정도의 나이 아닌가요? 이 시기에 벌써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대한 사이클에 진입시킨다는 건 결국 농가 입장에서 송아지를 먹이고 재우는 비용을 하루라도 빨리 우유라는 수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적 압박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통찰이 맞습니다. 자연의 시계에 온전히 맡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인간의 철저한 영양관리와 계획하에 성장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비용과 수익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아주 치열한 최적화 과정이죠. 그렇게 인공수정을 거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생명의 묘한 평행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젖서의 임신기간이 놀랍게도 약 280일이더라고요. 네, 인간의 임신기간과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그 28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미소의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경이로운 과정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임신과 출산 과정 속에도 현대 낙농업만의 아주 정교한 엔지니어링이 숨어 있습니다. 생후 24개월 전후로 이 젊은 젖소는 생애 첫 출산, 즉 초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출산이요? 이 첫 출산은 어미소에게 신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험을 동반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린 개체니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초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젖소 농가들이 사용하는 기발한 전략입니다. 네, 그 부분 아주 재밌죠. 우유를 짜는 젖소, 주로 얼룩무늬 홀스타인종은 체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성장을 끝낸 혹은 아직 성장 중인 어린 어미소가 자기 체격에 육박하는 거대한 홀스타인 송아지를 낳는 건 골반이나 자궁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난산의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초산 때 홀스타인 정자가 아니라 홀스타인보다 선천적으로 체구가 훨씬 작게 태어나는 흑모화종, 즉 일본 와규의 정자를 인공수정하거나 그 수정란을 이식하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작은 송아지를 임신하게 만들어서 어미의 산고와 신체적 손상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산통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단순히 작은 품종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최고급 소고기로 꼽히는 와규일까요? 아, 경제적인 이유가? 네, 그 해답은 바로 놀라운 경제적 시너지에 있습니다. 아하, 젖소 어미에게서 태어난 홀스타인과 와규의 교잡종, 혹은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순수 와규 송아지는 나중에 일반 젖소 송아지보다 고기용으로 팔릴 때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미소의 안전한 첫 출산을 유도해서 핵심 자산인 어미의 건강을 지켜내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막대한 추가 수익까지 안겨주는 거네요. 네, 이거야말로 생물학적 특성과 경제적 이윤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일석이조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생명의 탄생마저도 철저한 경제학적 계산과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에 놓여 있는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무사히 새끼를 낳고 나면 젖소는 드디어 본격적인 엄마소가 되어 우유를 생산하는 궤도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젖소의 삶은 원형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아집니다. 톱니바퀴요. 네, 그 톱니바퀴의 목표는 단 하나, 1년에 1회 출산이라는 빡빡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출산을 하려면 도대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을 해보면 출산하고 나서 불과 40일에서 60일, 아무리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다시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을 시켜야 한다는 건데 맞습니다.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임신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1년의 시계를 조금만 더 현미경 들여다보듯 쪼개보죠. 출산 직후 소는 곧바로 우유를 쏟아내는 비유기에 들어갑니다. 분만 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우유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네. 이때 하루에 수십 리터의 젖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젖 짜는 과정은 무려 280일에서 300일 동안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와, 300일이요? 네, 중요한 건 이 비유기의 상당 기간 동안 어미소는 뱃속에 다음에 태어날 송아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매일 엄청난 양의 우유를 밖으로 배출하면서
동시에 뱃속에 태아를 치워내야 한다고요? 네, 이중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엄청난 대사량이 요구되겠네요. 소의 체력이 남아날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한계치에 가까운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기죠. 여기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자면 이렇게 극한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설계된 필수적인 완충 구간이 존재합니다. 완충 구간이요? 바로 다음 출산을 앞두고 약 60일에서 90일 동안 젖자기를 완전히 중단하는 권유기입니다. 아, 권유기. 그냥 단순히 소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라 하고 주는 휴가가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을 멈추고 진행하는 필수적인 오버홀, 즉 유지보수 작업과 같습니다. 아하. 1년 가까이 혹사나간 유선 조직의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다가올 출산과 새로운 우유 생산 사이클에 필요한 어미의 체력과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비축하는 시간이죠. 정말 중요한 시간이네요. 네, 이 권유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기간이 너무 짧으면 다음해 우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미소가 대사성 질병에 걸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생명체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아주 정밀한 밸런스 유지 장치인 겁니다. 공장 기계도 기름칠할 시간이 필요한데 생명체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매년 임신, 출산, 300일의 착유, 60일의 권유기를 반복하다 보면 소의 기량도 전성기를 맞이하겠죠? 네, 보통 세 번째나 네 번째 출산, 그러니까 3에서 4산차 때 우유 생산량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젖소의 자연 수명은 길게는 2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낙농업 시스템 안에서 이 소들이 생을 마감하는 나이는 보통 6세에서 7세 전후입니다. 네, 자연이 부여한 20년의 수명과 산업이 요구하는 6에서 7년의 생애, 이 커다란 간극은 현대 낙농업이 지향하는 바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효율성 때문이겠죠. 네, 보통 6에서 7세가 되면 우유의 생산량이나 품질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사료비와 유지비를 감안할 때 농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제성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젖소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고기용으로 처분되는 길을 걷게 되죠. 20년 동안 천천히 태워야 할 생명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인 생산 사이클에 맞춰 6에서 7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최고 밀도로 폭발시키고 마무리하는 거네요. 윤리적인 판단을 떠나서 우리가 마시는 그 한 잔의 우유 안에 얼마나 압축된 생명의 시간이 담겨 있는지 새삼 경외감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점을 조금 돌려서 이 치열한 6에서 7년의 생체 시계를 옆에서 조율하며 땀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낙농가 농부들의 이야기군요. 네, 바로 낙농가의 하루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 5시, 낙농가의 불빛은 켜집니다. 낙농가의 삶은 철저하게 소외 사이클과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우사로 출근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일은 엄청난 양의 배설물입니다. 네, 청소가 기본이죠. 밤새 소들이 배설해 더러워진 지피나 톱밥, 즉 깔집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주는 고된 육체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우사의 위생은 소의 유방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우유의 품질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니까요. 깨끗해진 우사에서 사료를 챙겨 먹이고 나면 드디어 대망의 착유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2번 젖을 짜는데 최근에는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회 착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농가도 많다고 해요. 네, 자동화도 많이 되고 있죠. 젖을 짤 때는 더 이상 옛날 동화책에서 보듯 사람이 목욕탕 의자에 앉아 손으로 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밀커라는 정밀한 착유 기계를 사용합니다. 파이프라인이나 바스켓 형태의 스테인레스 장비를 소의 젖꼭지에 연결해서 진공의 힘으로 아주 위생적이고 빠르게 우유를 모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낙농들의 역할이 그저 청소하고 젖 짜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다방면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요? 어떤 면에서요? 매일 아침 소들의 눈빛과 걸음걸이를 보며 수의사처럼 질병을 조기 진단해야 하고 출산이 임박하면 밤을 새워가며 조산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거대한 밭을 일구는 농경업자이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소들이 먹어치우는 그 엄청난 양의 먹이를 다 돈 주고 사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 사료비가 만만치 않죠. 우사에서 치운 소의 배설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질 좋은 퇴비로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그 퇴비를 자신의 밭에 뿌려 땅을 기름지게 한 뒤 사료용 옥수수나 목초 씨앗을 직접 파종하죠. 작물이 다 자라면 수확해서 거대한 사일로에 넣고 발효시켜 소들이 1년 내내 먹을 영양 만점의 사일리지를 직접 조제하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 소의 발육 단계나 유량에 맞춰 옥수수, 보리, 대두박 등이 섞인 농축 배합 사료와 직접 기른 조사료의 비율을 그램 단위로 조절하는 영양사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정말 1인 다역이네요. 결국 소를 키우는 축산업과 땅을 일구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업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맞물려 순환하고 있고 그 복잡한 시스템을 맨 앞에서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가 바로 낙농가인 겁니다. 새벽 5시에 칼바람을 맞으며 시작해 소의 생체 리듬에 맞춰 밤낮 없이 땀 흘리는 치열한 24시간. 생명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섬세함과 거대한 트랙터를 모는 거친 중노동이 한 사람의 삶 안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진정한 장인들이죠. 어느덧 우리가 파헤쳐본 이 깊은 지식의 바다도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 우리의 여정을 잠시 되짚어볼까요? 갓 태어난 송아지가 생명력을 얻는 첫 일주일의 초유, 루멘을 발달시키는 치열한 포육기, 그리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잡은 와규 교잡종 수정이라는 놀라운 지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 빡빡한 일련의 사이클도 있었죠. 맞습니다. 몸을 갉아먹을 듯한 300일의 차규와 다음 생명을 위해 숨을 고르는 60일의 건유기, 이 압축된 6에서 7년의 궤적은 새벽 5시부터 우사를 누비는 노부의 거친 손과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시스템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감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저녁 마트에서 여러분이 하얀 우유 한 팩을 집어들 때 그것은 더 이상 공장에서 뚝딱 찍어낸 차가운 음료수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분명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팩 안에는 가장 밀도 있게 타오른 젖소에 압축된 생애가 녹아있고 한 생명을 책임지며 땅을 일군 농부의 치열한 새벽 공기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적이고도 정교한 낙농업의 최적화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실험실에서 소의 세포를 배양해 실제 우유와 똑같은 단백질 구조를 가진 배양유나 대체 우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실험실 우유요? 네, 수백 년에 걸쳐 생명체를 극한으로 최적화시켜온 이 경이로운 전통적 사이클과 농부의 땀방울은 실험실에서 효율의 끝을 달리는 새로운 기술 앞에서 앞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우리는 기계적인 효율성과 생명체와 교감하는 농업의 본질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음번에 우유 한 잔을 들이키실 때 이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